체크인 스탁입니다. 오늘 봐야 될 부분들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마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나란히 오르는 거 보고 나서 반도체를 사야 될까 2차 전지 쪽을 봐야 될까 고민이 되셨을 테고 어제장에서는 사실은 반도체의 판정승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반도체 대 2차 전지 여기서 고민이 된다면에 대한 답을 주실까요? 이 대표님.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두 섹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살짝 입장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을 내놓을 텐데 이 삼성전자 실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반도체는 1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수출입 동향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반도체가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2차 전지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재 쪽에 대한 매출이 수출 금액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죠. 저기 보시면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살짝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2분기 실적까지는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좀 난 안정적으로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 이후에는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전 둘 다 괜찮다라고 보는데 일단 당장에 놓여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조금 더 낫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률 자체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이후에는 좀 더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큰 수익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2차 전지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이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출 현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7월달, 8월달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2차 전지가 좀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전반적인 자금의 규모 자체가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가 계속 강하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살짝 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자금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조금씩 유리해지지 않을까. 당장은 반도체가 좀 더 나은데 이렇게 좀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업사이드를 보자면 한 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2차 전지 내부에서 좀 봐야 될 게 많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의 돌파구가 전기차가 아니라 ESS가 될 거다.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들 해석이 되던데 2차 전지 내부에서도 좀 종목별로의 선별을 한다는 하면은 팁이 있다면요? 네, 일단 우리가 과거에는 양극재, 셋업체, 양극재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엔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이런 실리콘 음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변동성을 보였죠.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주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만 매력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쪽은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저점을 잡아주면서 우상향을 만들면 그 안에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대주전자재료도 말씀드렸는데 이 대주전자재료 이야기 된다라고 한다면 같이 나오는 기업들이 나노신소재라든지 제이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오가 최근엔 또 주가 흐름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동박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 동박 쪽에 관련되어 있는 같은 사업 분야가 좀 겹치는 게 있는데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물론 당시에는 AI 가속기 쪽에 대한 납품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동박 쪽에 대한 사용처가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 그게 2차 전지와 반도체 모두 다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 이런 기업들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차전지 내부에서도 조금 더 분류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에코프로 이 대장이 좀 먼저 좀 가주면은 나머지 종목군들까지 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차전지 전반에 있어서 일단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의견 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 바로 하반기 실적 기대 옐로우칩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또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뭐 프리뷰 리포트라든지 그런 거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데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갈 겁니다. 그중에서도 옐로우칩 이렇게 콕 집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서 화장품이라든지 뭐 전력기기라든지 상반기 내내 강했던 종목군들의 탄력이 좀 둔화되고 뭐 대형 바이오 올라오고 있지만 바이오도 뭐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어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압축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하반기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몇몇 종목군들의 기관 매수가 조금 눈에 띄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로 인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게 뭐 전체 섹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실적이 올라오면서 과거 대비해서 비교적 싼 밸류에서 주가가 밀고 올라오는 것이니까 절대 주가가 싸다는 건 아니고요. 상대 밸류에서 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뭐 비철금속 업종에서 고려아연, 그다음에 또 이 화학 업종에서 대부분 종목군들이 최악은 벗어났다라고 보지만 이익이 뭐 급증하거나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뭐 KCC 같은 종목군들의 수급이 뭐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뭐 반도체, 조선 뭐 이런 종목군들이야 당연히 계속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옐로칩 중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기관 매수가 조금 확대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이 좋을 거라고 알려지고 반영되고 이런 종목이 아니라 지금 옐로우칩 가운데서도 충분히 좀 잠재력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자. 그렇다면 이들 종목군은 별로 안 올랐나요? 뭐 주가 위치는 좀 어떤지 대응 전략도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주가가 뭐 아예 안 올라온 건 아니고요. 고려아연은 그래도 약간의 반등은 있었고 KCC는 최근에 또 다른 이슈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주가는 이미 올라온 상황이죠. 근데 두 종목 모두 뭐 고려아연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먼 미래로 봤을 땐 뭐 고려아연도 자회사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2차전지 관련주로 편입될 가능성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전구체나 원물을 생산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뭐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은 뭐 우리나라에서 뻔합니다. 두 기업밖에 없거든요. 포스코홀딩스와 고려아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련 쪽에서 최고 타이틀을 갖고 있는 두 기업 말고는 할 기업이 없다. 그게 뭐 아무나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도 아니고 그런 산업 장소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기업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추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은 아시는 것처럼 아연을 만들기 위해서 아연 전광을 채취해서 만들다 보면 그 안에서 온갖 금속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납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연 TC를 받는 수수료를 받는 기업인데 거기서 온갖 그 금속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금속들을 팔아서 생기는 이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아시는 것처럼 뭐 금 가격이야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산업용 은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걸로 지금 뭐 대규모 증권사들이 모두 실적 추정치를 대거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뭐 오른 만큼의 그 밸류에이션 상향이 있었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올라온 것이니까 밸류에이션 상향에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요. 자, KCC의 실적 개선은 뭐 우리가 뭐 창호 종목, 그다음에 뭐 페인트 종목으로 알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실리콘에서 나왔죠. 금속 실리콘에서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금속 실리콘의 지금 재고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악성 재고를 이미 털어낸 상황에서
모멘티브 지분을 이제 100%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멘티브 지분 확보에 따른 긍정적 실적 효과가 1분기에도 이미 나타났는데 2분기에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가 온갖 주식들을 다 갖고 있죠. 뭐 삼성생명, 뭐 현대중공업, 하여튼 온갖 주식들을 다 갖고 있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 주식의 가치가 시총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효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걸로 결국 뭐 할 거냐? 옛날처럼 뭐 백기사, 흑기사 할 거냐? 아니죠. 이제는 팔아야죠. 팔아서 오른 주가도 조금 만끽할 필요가 있겠고 그 판 주식의 현금을 바탕으로 뭐 신규 투자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적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PBR 개념에서도 워낙 저평가돼 있던 종목군들이 제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런 두 종목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전략상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매수가 조금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매수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려아연, KCC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좀 제약바이오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많으시죠? 거기에다가 비만 관련해서 올랐다가 또 한 번은 ADC 관련해서 올랐다가 그리고 또 이 CMO 관련해서 수주 소식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끊이지 않고 재료 나오고 있고요. 9월, 10월 또 학회도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계속 봐야 되는지 그렇다면은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워낙에 좀 다른 컨셉의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구체화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맞아요. 근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두 종목군 모두 성장주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도 KCC 말씀하시면서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큰 변화를 본다라고 한다면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쪽, 성장주라고 한다면 코스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고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알테오젠이 가장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많이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간암 신약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천당 제약, 그동안 뭐 이끌어왔었던 세 가지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탁 생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1조 5천억 규모의 그런 수주 잔고가 나왔는데 작년 2023년도 전체 수주 규모에서 30% 이상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CMO 위탁 생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붙고 있는데 이 부분에선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수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정리를 해보죠.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뭐 경구용 비만약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일단 제형 변경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펩트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비만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시밀러나 위탁 생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수의 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어쨌든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구조적으로 R&D 쪽에 대한 비용이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토론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방산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의 주가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쪽에도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 과거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이끌어왔었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힘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올해 들어서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과 같이 힘을 좀 발휘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전 제약바이오는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나는 좀 제약바이오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싶으면 전통적인 제약사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재무가 안 좋은 기업을 공략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종목을 보거나 혹은 기술 이전, 이 라이센스 사업 관련해서 이력이 있는 기업 위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 주시는데,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단계 변동성이 큰 쪽은 비만약이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비만약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미국의 이 비만 업체들에 대해서 눈에 실명 네, 확률이 맞아요. 높아진다고 가능성이 이런 있다. 내용들도 맞아요. 좀 나왔고요. 뭐 약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네.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펩트론이라든지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많이 꺾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2035년도가 되면 인구의 절반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2030년도가 되면 비만약 시장이 75조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 분석이 75조에서 100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성장이 지속될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또 이제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좀 변동성을 강하게 키웠어요. 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이중항체 쪽으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 이중항체 쪽에서 이제 ADC라고 하죠.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해서 우리가 4세대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4세대 ADC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2023년도에도 뭐 화이자라든지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많은 자금을 써서 인수를 했었던 기업들이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화이자가 55조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에브비 같은 기업도 13조를 들여서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ADC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ABL 바이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가켄 바이오죠. 리가켄 바이오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ADC 물질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트렌드가 ADC 쪽으로 좀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뭐 제약 바이오도 당뇨, 비만 당뇨도 아주 좋지만 네. ADC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또 해외 이슈를 안 다뤄볼 수가 없죠. 간밤 미증시 휴장이었던 관계로 약간 좀 전체적인 큰 틀, 정치권 내의 이런 변수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익숙하실 텐데요. 르펜 스타머라는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과연 새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공통점이 어떤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김 이사님이 알려주시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뭐 르펜이야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장마리 르펜부터 시작한 프랑스의 극우 정당의 그 수장의 이름이죠. 르펜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장마리 르펜이었고 딸은 지금 마리 르펜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 당이 승리해서 총리를 바꾸면 뭐 그 굉장히 어린 총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프랑스의 지금 당수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타머는 지금 영국에서 선거가 끝나서 출구조사 결과로는 과반 이상의 노동당이 이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 지형이 변하는 것, 뭐 트럼프는 아직 좀 기간이 남아있지만 지금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 사람들을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면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정책적인 공통점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 성향이 같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얘기하느냐? 셋 다 아주 동일한 경제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정부에 돈을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도 빚잔치, 영국도 빚잔치, 뭐 프랑스도 다 빚잔치를 이미 한 상황인데, 이들은 뭐 그에 상관없이 그게 뭐 대중 영업이든 뭐 무슨 이유가 됐든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야 될 시점에 금리가 스물스물 버티고 있는 모습을 각국 채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미국의 그 국채 10년물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내려앉아야 되는데 밑에서 스물스물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오히려 밀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제 지표나 최근에 그 추이만 보면 급하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뭐 금리가 9월 달에 내릴지 안 내릴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구간에서 금리가 별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스물스물 금리가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것은 영국도 동일합니다.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뭐 친환경이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노동당도 국채를 추가적으로 더 발행해서 재정을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의 속도가 조금 둔화되거나 영국채의 수익률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흐름을 보시면 박스권이기는 한데 영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란은행이. 근데 지금 정책 금리는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채 10년물 수익률도 보시면 내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박스권을 보이면서 상향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경기가 좋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됐을 때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할지는 모르나 국채 시장은 벌써 그 걱정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뭐 항상 정책 금리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채권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가 끈적하게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계속 버티거나 위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금리 민감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실적을 발생시키거나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제외하면 금리에 민감한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PR이 높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PR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독점을 유지한다든지 신제품이 뭐 끊임없이 발표된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강한 모멘텀이 없다면 고밸류 종목이나 금리에 민감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영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정치권의 변화들 이 부분이 각국의 국채 발행 양이 늘어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국채 금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점검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었죠.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8조대였습니다. 그런데 10조 나왔습니다. 10조 4천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1,452%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눈높이도 워낙에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가 74조였습니다. 74조 그대로 나오면서 현재 동시효과 구간 삼성전자는 1%가량 오른 85,500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뭐 자세한 분석은 저희 동시효과 구간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중요한 데이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